먼저 지금 이번 시간에는 4쪽에 있는 품사 중에서도 이제 분류 기준,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은 지금 얘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를 꼭 기억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칠판이라 그런지 뭐 노란색 외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색깔만, 흰색이 아닌 거는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부터 보는데, 뭐 개념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확인해 주면 되겠죠. 성질이 공통된 단어들, 그러니까 이때 성질이 공통된 게 바로 이제 분류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형태, 기능, 의미로. 그럴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준, 그 다음에 기능, 의미,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형태와 관련해서는 순서대로입니다. 1, 2, 3, 3. 먼저 크게 형태로서 나누면, 지금 불변어하고 가변어, 얘는 불변어는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가변어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건데, 이럴 때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활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우리가 전에 요 수업 말고도 문법을 할 때 활용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활용, 이거부터지. 용언, 활용.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문제에서 이 중에 한 단어라도 나온다. 문제에서야, 문제에서 이 중에 한 단어라도 나온다 하면 무조건 이 전체를 떠올립니다. 문제 중에서 이 하나로 나온다 라고 무조건 이것 중에 이 전체를 떠올려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활용해 판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야. 먼저 기본형 다로 바꿉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먼저 기본형 다로 바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어간과 어미를 구분을 합니다.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다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어미야. 그럼 나머지가 이제 어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고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이 안 돼서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처음에 공부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게 상당히 묻어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쿡 찔렀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함정에 안 빠져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같다. 그러면 얘의 기본형이 뭐야? 그렇지. 가다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얘가 어미, 얘가 어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지어보면 얘가 남죠? 얘 쌍시옷 남잖아. 이제 이렇게 남는 걸 우리 이제 뭐라고 불러? 얘가 선어만 어미가 되는 거야. 자세한 설명은 요거 용어 들어가면 합니다. 다시, 지금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요 가다라는 놈이 지금 같다로 쓰이고, 가고도 되고, 간이도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이게 이제 형태가 바뀌는 이제 가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변어와 가변어의 기준은 바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은, 이거는 문장에서의 역할입니다. 얘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그것의 이름에 따라서, 그것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얘는 문장에서 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얘는 문장에서 수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왜 자꾸 떨리냐 이거? 계속 흔들리지? 그래?
그 다음에 독립적이라는 거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용한다는 거예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식, 독립, 관계, 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얘네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이 파트로 넘어가면 체언에서 설명하고 수식어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기능은 문장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의미야. 문장에서 이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명이 되고 대명이 되고 수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품사를 보고 있는데 품사는 다 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국어는 9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품사면 사로 끝나는 거고,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래서 뭐뭐 어로 끝나는 것이 이제 문장 성분인 거고, 품사의 경우는 사로 끝난다. 왜냐면 문법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류해서 써야 돼. 선생님 얘도 그런 거 아니냐?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서로 물어보는, 그리고 활용되는, 쓰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다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분류 기준이야. 그래서 먼저는 활용 여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언, 그 다음에 각각의 체언 중에서 또한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품사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 세 가지를 왜 알고 있어야 하는가가 되는 거야. 만약에 틀렸다, 주택이 맞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를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 해봐. 지금 품사 중에서 체언이 뭐냐. 지금 명사, 대명사, 수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여서 우리가 뭐 국어할 때도 쓰고 딴 데 거 할 때도 쓰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의 이질감이 들지 않는데, 체언이라는 말은 마찬가지 수식언이라는 말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언, 이 채자가 몸체자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뼈대를 이루는 것, 몸통, 뼈대, 몸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몸통은 중심. 그래서 얘가 뭐와 가지 관련되는 거냐면 주성분. 주성분은 요거는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연스럽게 품사를 바탕으로 다른 문법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품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문법 개념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체언은 문장에서 몸통이 되는 건데 주로 주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체언이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주성분에는 뭐가 있느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사에서 같이 할 거예요. 조사에서 보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되는 걸 체언이라고 하는데, 먼저 명사부터 살펴보면 뭐 특별한 것,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보통 명사는 두루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특정한 하나에서 쓰이는 것. 그래서 범위와 관련해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그런데 이 일부 고유명사는 보통명사처럼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대상의 특성을 딴 것에다가도 적용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의 활약이, 물론 이제 다른 선수도 활약 많이 했지만 박지성의 활약이 좀 두드러져서, 박지성은 좀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도 뛴 경험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박지성과 같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구성해야 된다. 이럴 때 박지성은 실제 그 박지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축구선수 혹은 자질을 지닌 축구선수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지. 이럴 때 박지성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꼭 딱 고정된 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명사는 두루 쓰이는 거고 고유명사는 특정한 인물,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말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립성에다가는 별표 한번 해주세요. 사실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자립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거든. 요건 이제 요 의존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립성, 우리가 보통 형태소, 지금 저기와 관련해서 형태소에서는 자립 형태소와 그 다음에 이제 의존 형태소로, 형태소에서 이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이때 말하는 자립하고 의존은 얘는 붙여 쓴다는 거야. 자립 형태소는 이건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어떤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하이픈을 써준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가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의미를 떼기 위해선, 이 가다라는 의미를 띄기 위해서는 가와 다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도 가, 다로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 간이라고 했고 얘를 미라고 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혼자서는 의미를 띌 수가 없어. 반드시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할 때 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쓴다고. 여기에 반드시 무언가가 와야 된다는 걸 뜻해. 근데 자립 형태에서는 혼자 써도 되는 거니까 이 하이픈이 이제 붙지 않는단 말이지. 됐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자립과 의존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품사는 이미 하나의 단어야.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존명사, 똑같이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얘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지금 색깔을 달라서 얘는 자립 형태소라는 거. 다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관형어가 필요해. 즉 얘가 쓸 수 있게끔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이 있어야 문장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문장에서 다른 거에 기대지 않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예를 든 거야. 할 것, 먹을 것, 한 것.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렇게 것수 이런 것들은 다른 무언가가 얘네들 앞에 와야지 쓸 수 있는 것. 그럴 때 얘네들은 다 앞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라는 거. 의존이라는 말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명사 자체, 품사 자체에서 이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그 대상을 가리키는 거야. 지시하는 것. 그럴 때 일단 대명사면 이그저 생각합니다. 지시대명사면 이그저예요. 지시대명사는 이그저. 그래서 사물을 가리키는 이그저와 장소를 가리키는 여기 거기 저기. 그런데 이 이그저의 경우는 모두 드러내는 거냐면 거리도 드러내지. 이는 그렇지. 화자와 가까운 것. 그 다음에 그것은 청자와 가까운 것이야. 그리고 저것은 둘 다 먼 겁니다. 그래서 요 이그저 지시대명사는 거리감도 반영한다는 것. 됐죠? 넘어갑니다. 여기다가는 별표를 3개 해주세요. 인칭대명사. 사실 체언에서 가장 품사에서 체언에서 가장 많이 문제로 나오는 거는 요 인칭대명사야. 일단 요 인칭대명사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입니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그럴 때 1인칭은 화자가 자기 자신이, 2인칭은 청자를, 3인칭은 그 외.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죠? 1인칭, 2인칭, 3인칭은 화자, 청자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요 3개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제기칭. 최근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이 미지칭하고 부정칭. 이렇게 되는 것. 일단 제기칭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앞서 나온 인물을 다시 한번 가리킬 때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당신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2인칭에서도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이런 게 문제로 나오는 거지. 지금 생김새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이거 당신이 사용된 거, 앞서 나온 거, 요거의 예를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는 당신께서 순수 가꾸신 야채, 채소를 즐겨 드신다. 이럴 때 당신인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은 앞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게 제기칭인 거예요. 그럼 제기칭은 1, 2, 3 중에서 몇 인칭에 해당하겠어? 화자에 해당하면 1, 청자에 해당하면 2야. 지금 얘는 화자와 청자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3인칭이 되는 것. 그래서 얘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기칭이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거고, 미지칭하고 부정칭의 경우는 의미와 관련돼서 미지칭은 모르는 사람을, 부정칭은 이거는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누구도 여기 지금 미지칭이라 되어 있지만 이 누구도 부정칭으로 쓰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지금 바깥에서 누가 똑똑 두들겼어. 지금 우리 교실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아니라 지금 불투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똑똑하면 누구세요지?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누구세요에서 누구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을 알아서 누구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미지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내가 문제를 하나 써놓고 야, 이 문제 풀어볼 사람 누구? 이럴 때의 누구는? 그렇지. 이 중에서의 누군가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해했어? 다시. 지금 여기서 당신하고 똑같죠? 어떤 상황과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미지칭이 될 수도 있고 부정칭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도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 체언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상은 요 그 대명사 중에서 요 인칭대명사가 딱 요 자체만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팁을 좀 드리면
부정칭하고 미지칭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든지를 붙이는 거야, 든지. 든지를 붙여서 말이 되면 얘는 부정칭입니다. 부정칭. 말이 안 되면 미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생김새가 달라질 수도 있지요. 윤진아, 어디 가니? 라고 했을 때, 이때 어디는?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 장소를 알아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이럴 때 어디는? 미지칭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어디든지 가야죠. 이때 어디든지가 되면. 그렇지. 정하지 않은 무언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든지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부정칭, 말이 안 되면 미지칭.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수사. 수사는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 자주 나오는 건 말 그대로 자주 보니까 그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지식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주 나오지 않을 때는 헷갈려. 그래서 문법은 자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N수생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분량이 얼마 안 되죠. 교재가 100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빼면은 한 4, 50쪽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한 달 정도 바짝 공부하면 끝나.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걸 공부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이런 거야. 나 이제 이번에 엄매를 내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나는 이제 문법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3월부터 이제 한두 달 해서 뭐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두 달가량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까지도 더불어 풀어볼 테니까 한 5월 정도 되면 나 이제 문법 마스터가 한 것 같아. 마스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제 내가 문법을 끝냈으니 난 다른 걸 공부해야지 하고선 남은 한 달간 다른 거를 공부하고 6평을 딱 보는데 문법 문제 5개 중에서 3개밖에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럼 멘붕이 오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2달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5문제 다 맞추려고 공부를 했는데 3문제밖에 못 맞춰. 끝냈다고 해서 문법은 끝난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 들이면 근데 한번 공부를 해두고 거기에 추후로 들일 시간은 처음에 공부했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확인하면 된단 말이지. 그걸 하면 어떤 문법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하는 거긴 하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서 우리 기말고사 때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야. 그런 측면에서.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써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얘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냐면 품사의 통용이라는 걸 배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기능이나 역할이나 의미가 달라졌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단어지만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얘가 나오는데 얘랑 뭘 구분을 하냐면 이 수사와 관형사를 구분을 합니다. 이 수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이제 품사 통용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우리가 체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한 장 넘겨볼까요? 체언 다음에 관계언을 볼 거야. 체언 다음에 관계언을 보는데 왜 체언 다음에 관계언을 보냐면 지금 관계언에 뭐 있어? 관계언에 조사가 있죠. 체언의 짝이 조사입니다. 체언하면 그냥 앞에 우리가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했던 것처럼 다시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했던 것처럼 체언하면 그냥 조사를 생각해 주세요. 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짝으로. 체언의 짝은 뭐라고? 조사. 이따가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할 건데, 이 수사도 체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체언으로 쓰였다고 하면, 체언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제 뒤에 뭐가 오게 되느냐? 조사가 오는 거죠. 조사랑 결합해서 쓰이면 이제 수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오게 되면 이제 수사가 아닌 관형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있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요구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면 관형사랑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거야. 첫째가 집을 나섰다. 막내도 집을 나섰다. 그럼 여기에서의 첫째. 여기에서의 첫째가 지금 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순서를 나타내거나, 여기서의 첫째가 이거는 형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여기서의 첫째는 명사의 명사, 수사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학평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어디서 다루냐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거지. 다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수사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랑 관형사를 구분해야 돼. 근데 그거 너무 뻔하다고. 조사가 붙는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변칙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 또 더불어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계형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체언을 살펴봤어. 문장에서 몸통이 되는 거. 문장에서 몸통이 되는 거는 주성분이 되는 걸 말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거는 이 관계형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다시. 이 문장에서의 기능, 체언, 관계형, 용언 이런 거. 이 문장에서의 기능은 이거 자체만으로 하지 않고 다른 단어와의 관계와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앞장을 넘겨볼까요? 앞으로 넘어가면 지금 그 분류기준 중에서 독립어이 있지. 독립어는 다른 단어랑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어이 되는 거라고. 반면에 다른 품사들은 다른 것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명칭을 쓰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요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단어로서 이제 가장 밀접한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바로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럴 때 이때 관계는 주로 서술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서술어죠.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조사, 관계형인 조사는 서술어와 어떤 관계를 드러내주는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사실 관계형을 안 써도 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우영이한테 우영아 물 좀 떠와. 그럼 물의 성분이 뭐야? 그렇지, 목적어야. 물을 좀 떠와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지만 그냥 물 좀 떠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뭐 때문이었어? 물 좀 떠와에서는 떠오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술어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조사가 되는 거고. 됐어요? 다른 단어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거에 이제 관계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사가 되는데, 이 조사는 좀 재밌어. 조사는 사실 뭐 재밌다기보다는 어려운 거지 뭐. 조사는 일단
체한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말하는 문법적 관계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조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 체한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어주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요. 자립성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잔입성은 바로 얘는 의존 형태소를 말하는 거거든. 붙여 쓴다는 얘기인 거지. 왜? 여기 붙어서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바로 의존 형태소를 의미한다. 더불어서 우리 의존 형태소에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사실 이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형태소 들어가면 형시 형태소 얘기할 거야. 형시 형태소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의존 형태소에서는 조, 접, 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조사, 접사, 어미, 어간까지가 이제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조사만 봐봐. 지금 이 조사는 뭐로 인정하냐면 단어로서 인정한단 말이야.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에다가는 하이픈을 붙여요. 그런데 조사에는 하이픈을 쓰지 않습니다. 조사에는 하이픈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하이픈을 쓰고 단어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기준은 문제에 얼만큼 나왔느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 지식인 거지. 조사는 단어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왜? 붙여 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역할, 조사의 기능 1, 2, 3번과 관련해서 나눠보면 격조사에다가는 별표 2개 해주세요. 아니, 얘는 3개 해도 되겠다. 얘는 이 조사를 문제로 다룰 때도 자주 나오지만,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도 알아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하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여기 관형격 조사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 부사격 조사 등, 혹격 조사 등 이렇게 해놨지.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관형격 조사까지는 딱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그럼 이거 봐. 이거를 외웠어. 그러면 외우지 않은 건 이제 뭐가 될 가능성이 높겠어? 부사격 조사거나 혹격 조사거나. 그런데 혹격 조사는 이 호자가 부를 호자야. 그러니까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외웠으니까 외우지 않은 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지금 얘네를 외웠기 때문에 외우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부사격 조사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격 조사. 이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럴 때 이가, 에서, 깨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 조사에서는. 요거는 이제 높임법에 또 볼 거고. 그다음에 요 에서는 요 부사격 조사의 에서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얘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요 에서와 관련된 예문 하나만 볼게.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에서의 주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발표했다의 주체. 그렇지. 정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에서는 뭐로도 바꿀 수 있어? 가라고도 바꿀 수 있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됐어? 그래서 요에서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집단. 얘는 이제 주어가 집단일 때 요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뭐랑 구분을 해야 되느냐?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놀았다. 그러면 이게 뛰어놓은 거의 주체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다른 주어가 필요한 거지. 운동장이 얘 주체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에서가 이제 바로 어떤 조사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지금 품사에서는 계속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생김새가 같아. 생김새가 같은데 지금 문맥에 따라서 혹은 문장에 따라서 쓰이는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외웠으니까 끝이 아니라고. 계속 봅니다. 선술격 조사 이다. 얘는 특이하게 얘는 활용을 하죠. 이고, 이니, 이어서. 그래서 얘는 활용을 하니까 얘도 뭐랑 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어야죠. 활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 이 복격 조사는 이제 보어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세트로 뭘 같이 기억해야 되느냐. 서술어가 무조건 요거 와야 돼. 되다나 아니다가 와야 돼. 되다나 아니다가 와야지 보어야. 그게 안 오면 보어가 아닙니다. 왜냐면 얘랑 생김새가 똑같잖아. 얘도 예를 하나 써볼까? 철수가 범인이 아니다. 이럴 때 얘가 주어고 얘가 보어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관형격 조사 의. 그래서 관형격 조사 의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